한국은 겁쟁이들입니다. 무조건 10배 청구해서 당장 뜯어내십시오. 늘 그렇듯 미국의 압승이 뻔해 보이던 순간 각하전멸입니다. 한국이 미군 전투기 기름을 끊어버렸습니다. 한국이 현무세분까지 뽑으면 그땐 미국은 종말입니다. 벼랑 끝에서 트럼프 턱 밑을 겨눈 대한민국의 역대급 방역에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을 꺾어버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방위 군수군 전략물자 기획관 윌리엄 찰튼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그날 백악관에서 내린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냉전 이후 중동의 모든 전쟁에 군수 물자 흐름을 설계했고 태평양 전략사령부의 자산 배치 계획에도 수없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부끄럽지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짱을 낀 채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그리고 이날의 주역이 될 사내가 서 있었죠. 중앙정보국 안보분석관 에릭. 40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에 항상 정장상의 단추를 끝까지 채우는 남자였습니다. 에릭은 대통령 앞에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확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그 위험한 종류의 확신 말입니다. 각하,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릭이 태블릿을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한반도 지도와 그 위에 빼곡하게 찍힌 군사 자산 배치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대비 10배 증액하고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한 전면 동결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이란 사태 이후 재편된 중동 안보 공백의 비용을 동맹국에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10배라니. 저는 워싱턴에서 23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국방부 건물복도 냄새만 맡아도 오늘 어떤 회의가 잡혀 있는지 감이 올 정도로 이 바닥에서 굴러온 시간이 깁니다. 방위비 협상이라는 게 원래 밀고 당기는 게임이긴 합니다만 10배는 협상이 아니라 통보죠. 상대방의 체면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란 전쟁 말이야. 이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우리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게 됐어.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워싱턴 안팎에서는 이란 군사 작전의 실패를 두고 거센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적 전비를 쏟아붓고도 전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철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책임을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의회 안에서조차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에릭은 그 분위기를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각하. 다만 의회와 여론의 압력을 고려하면 동맹분담 구조 재편이라는 명분은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한국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본질적으로 우리 체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위성 항법, 정찰 자산, 지휘 통신망, 전부 우리 인프라 위에 올라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위치를 내리면 그들의 미사일은 눈먼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한국은 북한 장사정포 한 발이면 서울은 물론 부산까지 쑥대밭이 될 겁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안보보좌관은 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는데 그게 불안 때문이었는지 동해 때문이었는지는 솔직히 구분이 안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 솔직히 말해볼까? 그 나라 사람들 돈 앞에서는 기가 막히게 계산 빠르잖아. 근데 총소리 나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 없으면 일주일도 못 버텨.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여러분, 이게 당시 워싱턴의 공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안보에서만큼은 영원히 우리 품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언제든 쥐어짤 수 있는 존재. 그것이 펜타곤의 공식 평가였고 백악관의 상식이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전제였습니다. 에릭은 최종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만약 거부한다면
서태평양 항모 전단을 한반도 근해로 전진 배치합니다. 칼 빈슨과 로널드 레이건 두 척을 동시에 올리면 됩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무력 시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항모 두 척의 전진 배치, 그건 단순한 압박이 아닙니다. 상대국의 숨통에 칼날을 갖다 대는 행위죠. 동맹국에게 이런 카드를 쓴다는 건 사실상 너희는 동맹이 아니라 속국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2번 두드렸습니다. 그의 결정 신호였죠. 단 한 글자. 그 한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서태평양의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칼 빈슨 항모강습단이 요코스카를 출항했습니다. 동시에 로널드 레이건이 괌에서 북상을 시작했고 이지스 구축함 6척과 공격형 핵잠수함 2척이 한반도 동해와 서해 부채꼴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B-8 폭격기가 관발 순환 비행을 재개했고 오산 공군기지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 증파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미국, 한반도의 사상 최대 규모 전력 전진 배치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의 첫 화면을 장식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해 성명도 없었고 긴급 외교 채널 가동도 없었으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브리핑만 내보냈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한 줄짜리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에릭은 그 침묵을 승리로 읽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겁먹은 겁니다. 일주일 안에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우리 중 누구도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공포가 아니라 다른 무엇일 수 있다는 생각을, 주먹을 쥐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사람의 고요함을, 포식자가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 온몸의 근육을 응축시키는 그 찰나의 정적을,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의 이면에서 한국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을 저는 훗날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린 냉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현무. 한국인들이 수천 년 전부터 북쪽 하늘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부른 그 이름 속에 잠들어 있던 것이 마침내 눈을 뜨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사태의 후유증은 워싱턴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서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매일같이 전비 청구서를 들이밀며 대통령을 압박했고 여론은 왜 우리 아이들이 남의 나라 사막에서 죽어야 하느냐는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동 주둔 미군의 단계적 감축. 듣기 좋게 포장하면 전략적 재배치였지만 본질은 발을 빼는 것이었죠. 문제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였습니다. 저는 펜타곤 3층 전략회의실에서 그 첫 번째 충격파를 맞았습니다. 중동 군수 담당 부국장이 회의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패트리엇 연장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패트리엇. 미국 방공 체계의 상징이자 중동 동맹국들을 우리 품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습니다. 그 사슬을 사우디가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대체 뭘로 바꾼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부국장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를 의자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천궁2, 한국 겁니다. 한국. 불과 며칠 전까지 우리가 항모 2척으로 목줄을 조이던 그 나라. 우리가 고철이라 불렀던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늘을 지키겠다고 나선 겁니다. 사우디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같은 선택을 했고 카타르가 뒤를 따랐으며 이라크마저 한국과의 방산 협력 채널을 열었다는 소식이 줄줄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궁이 뭔데? 실전 검증도 안 된 중소국의 방공 시스템이 패트리엇을 대체한다고? 여러분,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동의 왕자들이 값싼 물건에 현혹된 것이고 곧 후회할 거라고. 그런데 전장이 그 오만함을 박살냈습니다.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미군 감축으로 생긴 힘의 공백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대규모 드론 파상 공세를 퍼부은 겁니다. 샤헤드 계열 자폭 드론 수백 기가 새벽 하늘을 뒤덮었고 순항 미사일이 해수면을 스치며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미군이 남겨둔 패트리엇 포대가 먼저 불을 뿜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8발 중 요격 성공은 31발. 나머지 17발은 빗나가거나
유도가 풀려 허공을 갈랐습니다. 특히 저고도로 기어들어오는 군집 드론에 대해서는 거의 속수무책이었죠. 다알란 정유시설 외곽에 두 발이 떨어졌고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같은 시각 리야드 남부에 배치된 천궁2 포대가 가동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전 기록을 펜타곤 상황실 대형 스크린으로 실시간 지켜봤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천궁2가 잡아낸 표적 수가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숫자를 갈아치우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23기, 31기, 47기, 62기. 단 한 발의 빈틈도 없이 날아드는 모든 것을 격추시켰습니다. 100% 요격률. 상황실에 있던 미 공군 소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패트리엇이 뚫린 같은 하늘에서 한국의 시스템은 반을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수십 년간 실전에서 개량해온 체계가 실패한 바로 그 전장에서. 그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다. 이건 체계 자체가 다른 차원에 있다는 뜻이다. 세계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K-방산이라는 단어가 하루아침에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점령했고 군사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한국 방공 체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국방장관들이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고 한국 방산 기업의 주가는 이틀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누군가 이걸 K-방산 셔틀이라 불렀는데 웃기게도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셔틀버스에 전 세계가 줄을 선 거니까요. 워싱턴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당황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공황이었죠. 에릭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며칠 전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천궁 체계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한 모든 수출 통제 목록을 재검토합니다. 기술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못 내놓으면 경제로 조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동맹국에 할 짓입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이미 자존심에 금이 간 상태였고 금이 간 자존심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걸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재안이 발표됐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 방산 공동 개발 프로그램 동결,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달러 결제 제한 경고. 하나하나가 한국 경제의 급소를 노린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크렘린에서 성명 하나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실시간 통역 채널을 통해 그 발언을 들었는데 첫 문장에서부터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핵심 전략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주권과 기술적 자주성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어떤 외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러시아가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를 공개적으로 두둔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미국과의 관계를 걸면서. 에릭은 그 뉴스를 접하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봤는데 거기에는 분노보다 더 원초적인 감정이 떠 있었습니다. 두려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푸틴이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아무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그어놓은 선 바깥으로 걸어나가고 있었고 그 걸음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조차 불확실해지고 있었다는 것. 저는 그날 밤 펜타곤 사무실 창문 너머로 포토맥 강의 어둠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이 세계의 고삐가 어쩌면 진작부터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고삐를 쥔 새로운 손이 누구의 것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그 영상 파일이 펜타곤에 도착한 날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소파에서 재킷을 덮고 잠들어 있었는데 보안 전화기의 진동에 깨어났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CIA 기술정보국 부국장 마이클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저와 웨스트 포인트 동기로 20년 넘게 정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지금 당장 올 수 있나? 지하 브리핑룸이야. 뭔데 이 시간에? 전화로는 안 돼. 와서 봐야 해. 저는 구겨진 셔츠를 매만지며
펜타곤 지하 2층 특수 브리핑룸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눈을 찔렀고 보안 게이트를 3번 통과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 안에는 이미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이클, 국방과학기술 자문관, 미사일 방어국 분석관 3명, 그리고 합참 전략기획부의 대령 하나. 모두 얼굴이 하였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조명 탓이 아니라 진짜로 핏기가 없었어요. 마이클이 저를 보더니 고개만 까딱하고는 정면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3일 전 우리 기술정보국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그들이 ADD라고 부르는 기관의 내부 보안망 일부를 침투하는 데 성공했어.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ADD, 한국방산기술의 심장부, 그곳의 보안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뚫기 어려운 사이버 방벽 중 하나로 우리가 수년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곳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방법은 말할 수 없어. 다만 창문이 열린 시간은 7분이었고 그 7분 동안 빼낸 파일이 이거야.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화면이 어두웠고 해상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캡처한 것 같았는데 화면 하단에 한글로 된 타임스탬프와 함께 지하구역다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패닝되면서 공간의 전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동이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해도 20m는 돼 보였고 바닥에는 레일이 깔려 있었으며 형광등 대신 산업용 투광기가 흰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벽면은 매끈하게 절단된 안반이었는데 그 질감을 보는 순간 미사일 방어국 분석관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화강암이야. 저건 자연 동굴이 아니라 안반을 깎아낸 거야. 그때 화면 중앙에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23년간 이 세계의 거의 모든 전략 무기를 봐왔습니다. 미니맨, 트라이던트, 토마호크, 이스칸데르, 둥펑. 미사일이라는 물건이 가질 수 있는 크기와 형태의 범위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의 저것은 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길이가 끝이 안 보였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위에 수평으로 누워있는 원통형 동체. 표면은 무광택 검은색으로 코팅되어 있었고 노즈콘 부분이 일반적인 탄두 형상이 아니라 마치 쐐기처럼 각이 져 있었습니다. 동체 중간부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의 제어핀이 접혀 있었고 후미의 추진부는 노즐이 하나가 아니라 5개가 환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영상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미사일 방어국 추정 재원, 전장 약 25m, 추정 중량 40톤 이상, 사거리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추정이 안 돼. 윌리엄, 저 추진 구조와 동체 비율로 역산하면 기존 물리 모델로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아. 방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60년간 쌓아올린 탄도학의 공식, 추력 대중량비 모델, 연료 효율, 곡선, 그 모든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물건이 한반도 지하 100m 안반 속에 누워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방과학기술 자문관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은 파악됐나? 마이클이 태블릿을 들어 한글 문서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3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현무 7. 한국군 내부 분류 체계에서 전략 타격 체계 최상위 등급으로 지정된 프로젝트입니다. 현무 시리즈의 최종 진화형, 정확한 재원은 이 영상과 단편적 문서 외에는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동체의 표면에 빛이 미끄러지고 있었는데 그 빛조차 흡수하는 것 같은 기묘한 질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들어 있는 거대한 무언가의 등을 바라보는 느낌. 그때 합참 대령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위성 사진이었는데 한반도 중부 산악지대의 항공 사진 위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위성 데이터를 역추적했습니다. 한국 중부 산악 지역 6곳에서 미세 지진파가 반복 감지됐는데 자연 지진과 패턴이 달랐습니다. 주기적이고 규칙적이며 심도가 정확히 90에서 120m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굴착 진동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지점의 지표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산능선 사이의 평평한 부지에 겉보기에는
평범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농업용 창고나 군 보급 시설처럼 보이는 건물. 하지만 열영상으로 전환하자 그 건물의 지하로 열 배관이 뻗어 내려가는 것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지하 100m까지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20년 넘게 알아온 이 사내에게서 처음 보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경외. 적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이었습니다. 한국은 최소 6개의 지하 벙커를 건설했어. 우리 위성 감시망 아래에서 3년 동안 그 안에서 이걸 만들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의 정찰 위성은 지구상의 모든 곳을 15분 간격으로 촬영합니다. 해상도는 야구공 하나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 감시망 아래에서 지하 100m 화강암을 파내고 철도를 깔고 공장을 짓고 전략 무기를 제조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6곳에서 동시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문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실전에서 뚫린 그날 이후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한 게 우연이 아닐 수 있어. 천궁은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이야. 진짜 덩어리는 수면 아래에 있었던 거고. 맞았습니다. 천궁2의 완벽한 요격률은 놀라웠지만 그건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보여주지 않기로 한 것은 지하 100m 안반 속에 잠들어 있었고 그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대통령의 말이 메아리쳤습니다. 돈만 밝히는 겁쟁이들의 나라. 에릭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스위치를 내리면 눈먼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에릭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무인 자주 포대야. AI 지휘 체계에 연동된 대함 미사일 포대. 해안선에 분산 배치된 무인 시스템이 자동으로 표적을 잡은 거야. 인간이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은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대신 기계가 전장을 관리하는 체계를 완성한 겁니다. 해안선 14곳에 배치된 무인 포대가 AI의 판단 아래 인간의 개입 없이 미 항모 전단 전체를 포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병력 감소를 약점으로 분석하고 있을 때 한국은 약점을 무기로 바꿔놓았던 겁니다. 대통령의 얼굴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체감한 사람의 공포. 그때 그 젊은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보안 통신기를 들어 올려 스피커를 켰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한마디를 하고 이어서 또렷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는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동해에서 귀국의 항모 전단전 함정이 저희 시스템의 조준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략사령부 작전통제관 박진우 대령입니다. 방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진우 대령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떨림도, 위협의 어조도, 감정의 기복도 없었습니다. 사실을 보고하듯 담담했습니다.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7번 항모, 칼 빈슨을 먼저 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현무치를 여기서 뽑아버릴까요? 대통령이 의자를 잡았습니다. 서 있던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에릭이 대통령 옆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고 국방장관 수행원이 워싱턴과 긴급 회선을 연결하려 했습니다. 박진우 대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의 눈을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는 증오도 저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무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 자신이 서 있는 땅과 그 땅 아래 잠든 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그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30초가 흘렀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초였을 겁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탑 한 마디였습니다. 항모를 빼. 에릭이 즉시 보안 통신기를 들었습니다. 칼 빈슨 함장에게 직접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회항. 전 함정 즉시 회항. 로널드 레이건에도 같은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대통령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정상이 지하 벙커. 회의실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40대 초반의 한국군 대령에게 백기를 든 겁니다. 박진우 대령은 통신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각하. 그 말투에는 조롱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업무를 마친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어떤 환호보다 강렬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동해의 수평선 위에서
미국의 항모 전단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항모 회항 명령이 떨어진 직후 벙커 회의실의 공기는 전쟁이 끝난 뒤의 폐허 같았습니다. 대통령은 의자에 앉은 채 넥타이를 풀었고 에릭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으며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측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남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섞인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겼고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깊은 눈이 방 안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를 했고 한국 국방장관도 반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군인도 장관도 아닌 이 민간인에게 모두가 길을 내준 겁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소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도원기 국장입니다. ADD. 우리가 해킹으로 겨우 7분짜리 영상을 빼내온 바로 그 기관의 수장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원기 국장은 대통령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서류 가방에서 두 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볼트였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의 녹이 슬고 표면이 거친 육각 볼트. 도원기 국장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태블릿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가 떠 있었는데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현무칠의 동체 단면도 지하 벙커 영상에서 봤던 그 검은 괴물의 내부 구조. 도원기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관이 옆에서 영어로 옮겼지만 저는 그의 한국어 음성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낮고 느린 목소리였는데 서두르지 않는 사람의 여유가 아니라 할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신중함이었습니다. 이 볼트는 1973년에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대형 선박을 만들 때 쓰인 부품이죠. 그가 녹슨 볼트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 대통령 쪽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우리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계도도 없었고 기술자도 부족했으며 자본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일본 조선소에서 기술 이전을 요청했더니 거절당했고 유럽 회사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볼트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든다고. 방 안에 미국 측 인원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녹슨 볼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은 볼트를 직접 깎았습니다. 선반 하나에 매달려 밤낮으로. 처음에는 규격에 안 맞아서 수백 개를 버렸습니다. 손에 쇠가루가 박혀 피가 났고 한겨울 울산 바닷바람에 손가락이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만든 볼트가 이겁니다. 도원기 국장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현무칠의 설계도가 형광등 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0년 후 그 볼트의 후손입니다. 저는 녹슨 볼트와 설계도를 번갈아 봤습니다. 도원기 국장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우리의 미사일을 고철이라 부르셨습니다. 통역관이 그 문장을 옮겼을 때 대통령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각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각하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도원기 국장은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황량한 벌판에 콘크리트 건물 하나가 서 있고 그 앞에 젊은이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1970년 한국 최초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됐을 때 우리에게는 로켓 기술은커녕 변변한 포탄 하나 만들 공장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미사일 지침, 사거리 제한, 탄두 중량 제한. 당신들은 이 선을 넘지 마라. 여러분, 미사일 지침이라는 걸 아십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미국이 정해놓은 제한 규정입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의 팔을 묶어둔 족쇄였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그 족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사거리 180km가 한계라면 그 180km 안에서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만들었습니다. 탄두 500kg이 한계라면 500kg으로 1000kg의 파괴력을 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제한당할 때마다 기술이 진화한 겁니다. 막히면 돌아가면 더 먼 길을 배웠습니다. 도원기 국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항공유 정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정유 시설을 갖게 된 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했고, 만들려면 남들보다 잘해야 했고, 잘하려면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했습니다. 지하 벙커도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 땅은 좁고
전략적 중심이 얕으며 사방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땅속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각하, 한국은 누군가를 침략하기 위해 무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짓밟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화약고로 만든 겁니다. 건드리면 모두가 다치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내렸습니다. 저는 에릭을 봤습니다. 에릭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건 제가 아는 한 이 남자가 감정을 억누를 때 하는 버릇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메모장을 꺼내 들었지만 한 글자도 적지 못한 채 펜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수행원은 창문 없는 벽을 응시하고 있었고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녹슨 볼트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볼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녹이 손가락에 묻었을 겁니다. 그는 그 작고 거친 금속 덩어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진짜 73년 거야? 도원기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울산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퇴직하실 때 하나 가져오신 것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볼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 침묵은 제가 이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고 위협도 아닌 말이 필요 없어진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도원기 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볼트 하나에서 시작해서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통령이 벙커 출구로 향하는 길에 도원기 국장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통령이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례였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연구소장에게 콘크리트 지하 복도에서 목례를 했습니다. 수행원 중 아무도 그 장면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찰나의 움직임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도 경외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힘으로 빼앗을 수 없으며 협박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에 대한 경외. 볼트 하나에서 시작해 지하 100m의 괴물을 빚어낸 50년의 집념에 대한 경외. 저는 그 복도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하청국가라 불렀고 겁쟁이들의 나라라 불렀으며 고철을 만드는 나라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무 말 없이 볼트를 깎고 배를 짓고 기름을 정제하고 미사일을 만들고 땅속의 요새를 파고 결국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이라는 것. 억울함을 사귀고 또 사겨서 결국 그것을 힘으로 바꾸는 감정이라고. 저는 그 단어를 이날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녹슨 볼트 하나가 마하 15의 미사일이 되기까지 50년의 한이 필요했던 겁니다. 계룡대에서 돌아온 에어포스원 안은 장례식장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전용 집무실 문을 닫았고 에릭은 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으며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보고서를 한 장도 넘기지 못한 채 태평양 상공을 건넜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도원기 국장의 목소리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볼트 하나에서 시작해서 볼트 하나에서. 워싱턴에 착륙한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한국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가 의제였다면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온 문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미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초안. 에릭이 브리핑을 맡았습니다. 그의 넥타이는 다시 단정하게 메어져 있었지만 눈 아래 그림자는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화면에 띄운 것은 한국의 현무 7과 천궁2를 미국의 기존 방어 체계와 연동하는 통합안보 아키텍처였습니다. 각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에릭이 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단언하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현무 7의 타격 능력과 천궁2의 방어 체계를 우리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다면 서태평양 전역의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쓰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받아들이겠어?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느끼시겠습니까? 요청.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다. 강요도, 통보도, 협박도 아닌 요청. 이 단어 하나가 바뀌는데
항모 두 척과 대통령의 자존심과 세계 질서의 균열이 필요했습니다. 협상은 의외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측 협상단은 매우 실무적이고 냉정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관련 제재의 즉각 철회, 미사일 지침의 완전 폐기, 방위비 분담금 원상 복구, 그리고 한미 공동방산기술위원회의 설치, 대등한 파트너로서 미국은 전부 수용했습니다.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 언론에 발표된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워싱턴 안쪽에서 그것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머리를 숙이고 맺은 협정이라는 걸.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한미 파트너십이 발표된 지 사흘 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다가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체결한 계약의 전체 윤곽이 공개된 겁니다. 전궁2 방공 체계 도입, 한국형 무인 자주포대 공동 개발, 한국 정유 기술 기반 사우디 아람코 정제 시설 현대화, 한국 AI 지휘 체계 기술 자문,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 향후 20년간의 통합 국방 인프라 유지 보수 계약. 20년입니다. 무기를 한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한국 시스템 위에서 나라의 방어를 운영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구매가 아닙니다. 종신 신뢰입니다. 사우디는 자국의 하늘과 땅의 안전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동일한 구조의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카타르가 뒤따랐습니다. 폴란드가 현무 시리즈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밝혔고, 노르웨이가 천궁체계 평가단을 서울로 보냈으며 인도가 한국과의 방산 공동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서울을 향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복도에서 마이클과 마주쳤을 때 그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고립시키려다가 우리가 고립됐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을 제재하고 압박하고 항모를 보내는 동안 세계는 한국의 기술을 지켜보고 있었고 한국의 무기가 실전에서 증명되는 순간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문을 닫으려 할 때 세계가 그 문 앞에 모여든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백악관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쪽 별관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에 새로 걸린 대형 지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 현황도, 세계 지도 위에 동맹국 간 연결선이 그려져 있는 일종의 전략 관계도였는데 저는 그 지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모든 선이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로, 리야드에서 서울로, 아부다비에서 서울로, 바르샤바에서 서울로, 캔버라에서 서울로, 뉴델리에서 서울로. 세계 안보 네트워크의 중심점이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는 그 지도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에릭이었습니다. 그도 같은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는데 체념이라기보다는 인정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우리가 처음에 한국한테 뭐라고 했지? 돈만 밝히는 겁쟁이들의 나라. 에릭이 짧게 웃었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 겁쟁이들이 항모를 멈추고 대통령을 무릎 꿇리고 세계 방산 시장을 재편했어. 총 한 발 안 쏘고. 저도 웃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안보계에서 불문율이 하나 생길 거야. 에릭이 지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화나게 하지 마라. 그 말이 농담으로 들렸다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지하 100m에서 마하 15의 괴물을 빚어낸 나라, 항공유 수도꼭지 하나로 세계 최강의 함대를 멈춘 나라, AI 무인 포대로 항모 전단을 포위한 나라에 대한 진심 어린 경고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줄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 해야 할까? 오래 고민했습니다. 현무의 나라, 기술의 나라, 한의 나라. 여러 표현을 떠올렸지만 결국 제가 도달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나라. 밟으면 튀어오르고 꺾으면 더 단단해지며 무시하면 지하 100m에서 칼을 가는 나라. 한계를 선고받을 때마다 한계를 재정의하는 나라. 세계가 불가능이라 말한 것을 볼트 하나부터 시작해서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 사실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정작 한국인 자신이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아직도 자기 나라를 작다고 생각합니다.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불쌍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의 모든 전략가가 서울의 눈치를 보고
리야드의 왕자들이 한국 시스템 없이는 잠을 못 자고 크렘린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라 부르는 이 세계에서 정작 한국인들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릅니다. 미국 방위 군수군 전략물자 기획관 윌리엄 찰튼이 23년의 경력을 걸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걸 모르는 건 세상에서 여러분뿐입니다.